두 번째 사연입니다. 절박한 30일, 만 31세 남자시고 건설 기술직 약 10개월 정도 하셨고 네. 상여 별도인데 240이네요. 그 월 저축액이 175.5만 원. 네. 뭔가 디테일하네요. 네. 저런 분들 특징. 네. 0.5, 0.2 네. 이런 거 나오는 건 진짜 쥐어 짜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1,000원 단위까지. 그런 분들이 보통 저축을 잘하고 있는 맞습니다.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 사연을 소개하자니 너무 우울하고 처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타개할 수 있을까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 희귀 난치성이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싸웠는데 이제는 기적적으로 신약이 개발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되신대요. 치료 이후에 학사학위도 받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격증도 5개 따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 승리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를 또 만회하고 싶으시니까 네. 또 3년간 열심히 사신 거죠. 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4천만 원의 빚이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금리가 높은 순으로 제가 대출을 받아서 대신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부모님 빚이 있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약이나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게 거의 한 달에 2, 300 정도가 들어가는. 아, 그게 또 건강보험 안 되고 막 안 그런 되는 거였어요. 거였구나. 그리고 그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증 치료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완화만 네네. 시키는 아, 그럴 악화되지 않는 정도여서, 정도만. 예, 그런 상황이라서 네. 부모님이 이제 빚이 생기신 거죠. 저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떡할 수 사실 없어요. 뭐 나를 위해서 쓰신 빚인 거니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난 죽은 목숨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열심히 그냥 사는 건 어찌 보면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살긴 사는데 네. 또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 빚도 갚고 뭐 결혼 준비도 하고 이러면 내가 언제나 이걸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하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또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어요.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빚이다. 근데 네. 이건 부모님의 빚이라기보다는 내 빚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그렇게 뭐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못 모으는 이유라고 하시지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프셨으니까 사실 맞아요. 경제 활동을 예. 못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가족들과의 외식 비용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까. 근데 이게 가족들과의 외식 비용 그러면 한 달에 많이 쓰요. 한 달에 5만 원. 아, 5만 원. 그러니까 형,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하나 정도 시켜도 먹는 그거는 뭐 당연히 외식을 외식의 기준이 작다는 거죠. 네, 소소합니다. 3천만 원을 모으면 하고 싶은 일.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의지가 되게. 그렇죠. 우리들 지금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크게 모으고 뭔가 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뭐 형한테도 뭔가 희망을 주고 싶은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궁금한데 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가족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완치가 됐으니까. 네. 그럼 이제는 내가 가족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거는 과거대로 뭐 어쩔 수 없이 끊고 나는 네. 또 나대로의 삶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갚는 네. 게 그 마음의 빚이나 이런 것들은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빚을 내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건 방법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뭐냐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네. 건 맞아요. 근데 그 짐을 더는 방법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 돈을 대신 갚아드려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네. 어머님의 집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도 그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짐을 간접적으로 갚을 수 있는 그렇게 찾아보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 빚이 좀 꽤 있으신 거잖아요. 거의 지금. 뭐 4천만 원 정도가 있으셨고 네.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저기 햇살론이나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소득이 없으세요. 지금 환갑도 지나셨고 그렇구나. 연금 정도 30만 원 받으셔가지고 생활하시는 거라 거의 기초연금이죠. 그동안 이제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완치를 한 거죠. 어찌 보면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지셔서 이제 노인이 되셨고 네. 소득은 없고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이제 챙겨야 될 사람은. 네, 뭐 형도 있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제 부모님 부양하는 건 맞지만 네. 그 빚을 갚아드려야 되냐 저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 자체로 딱 보면 네. 소득이 없으세요. 네.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막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면 나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제도들 많이 있잖아요. 파산. 파산 같은 것도 있다. 됩니다. 파산이라는 게 이런 분들 구제해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그 빚이 대물림 돼가지고
점점 다 힘들어서 출발선을 뒤로 계속 미루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이분이 지금 보냈을 때 저는 되게 짠한 게 뭐냐면 결혼이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네네. 사치라는 건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네. 그걸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상황까지 놓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빚을 어머니가 나 대신에 지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내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뭐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인생이 뭐 더 나아지는 상황은 아니시고, 아니죠. 그리고 나는 나대로 계속 돈을 갚다 보면 나이 먹고 이제 뭐 어느 순간 이제 뭐 아무것도 좀 못해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빚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죠. 그 빚을 해결하는 게 파산이라고. 파산.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내가 소득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근데 파산은 아무나 안 받아줘요. 여러분 그래도 야 빚 갚으면 다 파산해버리고 말지 네. 라고 할 정도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네.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나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파산 여부를 결정하고 파산이 일단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융적으로나 아니면 왜 우리 보통 취업할 때도 네. 파산, 급치산자 안 된다고 다들 걸러버리잖아요. 네. 네. 불가능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상태이지만 그래 빚에서는 해방시켜 줄게요. 네네. 다시 한번 사회생활 해보세요 하고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낫죠. 사연을 들어보시면은 네. 또 약간 좀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 게 아니 그래도 빚을 졌는데 갚아야지 그걸 뭐 파산으로 그냥 다 처리하면 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은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빚이 생겼는데 네. 이 빚 때문에 결국에 내 인생도 계속 빚을 갚으면서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공제를 해주고 저는- 이렇게 면제를 해줌으로써 네. 또 다음 또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제도의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네. 성공해서 부를 이룬 다음에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결국은 사회에 대한 환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회생은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하라는 개념의 약간 회생인가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그 돈을 갚아라. 좀 갚으면서 조금 일부 탕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갚으면서 파산은 상담이고. 아예 다. 아예 그냥 이분은 그러니까 아예. 굉장히 까다롭죠. 법원에서 봤을 때 이분은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60세인 할머니가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들 보고 갚으라고 하진 않나요? 많습니다. 이건 빚은 개인이에요. 아. 이게 나중에 상속되게 되면 돌아가시거나 해서 상속되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재산과 빚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상속받는 네. 사람이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물려받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고 저는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네. 빚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빚을 좀 정리를 하고 본인의 인생을 사시고 어머님은 또 파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파산하라고 하는 게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맞습니다. 결국에 뭐 빚을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뭐 상속 포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생애 앞으로 남은 생을 그 빚에서 사셔야 돼요. 계속. 지금 네. 소득이 기초연금 받으실 정도이신데 3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빚 갚고 또 어디선가 무슨 소일거리라도 해가지고 빚 갚고 네. 그러면 너무 그런 것도 힘들지 너무 않으실까. 힘들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네, 판단합니다. 파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볼 필요는 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빚이 많고 하시면. 네, 그럴 때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다 전화하세요. 빚 때문에 힘들다면 네. 갚는 게 맞지만 갚을 방법이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빚 뭐 이자보다도 내가 소득이 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채무조정 제도가 있으니까. 네. 빚을 지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책임을 뭐 국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면책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또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빚만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제도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뭐 그러면 뭐 지금 저축이나 이런 거는 잘하고 있으신 잘하고 거죠? 있어요. 그게 이악 물고 저축을 해서 일을 지금 이 상태에서 하신 건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아프신 와중에서도 소소하게 일하면서 아. 여지껏 이악 물고 모은 게 자산이 꽤 돼요. 그 전에도 좀 모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일자리를 가지신 건 그러네. 해외 주식도 3천만 원. 네.
많이 어렸을 있으시네. 때부터 꾸준하게 그런 소소하게 모은 거를 음. 해외 주식, 뭐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이런 거에 모아놓고 장기 투자하시려는 생각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연금저축 이렇게 내일채용공제, 청년희망적금만 다 이런 하고 거 다 계신데 해야죠. 근데 사실 뭐 자산이 6,300이지만 보증금 2,700은 빚입니다. 아 이것도 빚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네네. 그래서 그거 저거 빼고 나면 요거에 이거 순자산은 퉁 쳐지면 네. 사실상 순자산은 많진 3천이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모은 게 뭐 대박이 나가지고 한 거라기보다 사실은 들어갈 때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따져보면 3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지 지금 뭐 본인의 인생을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줄일 거는 없어 보이네요. 뭐 딱히 저는 저거 연금저축 연금저축 33만 원. 제발 저거 세액공제로 저거 400만 원 풀로 채운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좀 하지 마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특히나 사회초년생이면서 뭐 소득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효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거 네. 누가 해야 되냐면 돈 벌고 남어 생활비 쓰고 남는데 저축을 하려고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네. 연말정산하니까 매번 토하네. 이거 저거 떼고 나도 내가 다른 거 투자할 돈 쓸 돈 저축해서 충분히 남는 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대충 연봉 얼마 정도? 8천은 넘어야? 실수령 8천? 실수령 8천이면 한 연봉 1억 정도 조금 1억 넘어가는 넘어가는데 분들 정도 돼야 세율 곱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주 할만해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 평상시에 저축도 이만큼 하면서 그거 없어도 될 돈으로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뭐그 부럽네.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정도. 네. 그러니까 연봉 1억 넘어가기 전에는 굳이 그 세금 절세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100을 내면 100을 주는 게 아니라 100을 내면 15를 줘요. 그렇죠. 그럼 이걸 묶어가지고 55세로 확 돌리면 25살짜리가 30년 후에 쓸 돈을 지금 묶어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연 15% 수익률 나는 게 어딨냐. 없죠. 그러면 5만 원씩만 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하신 분들은 중소기업 소득세 면제 90%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요? 5년 동안 소득세 90% 깎아주거든요. 그럼 연금저축이 의미가 없네. 의미 없어요. 소득 돌려받을 소득이 없으니까. 네.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은 그거 반드시 신청하시고 청년희망적금은 무조건 나이 되면 네. 조건 되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별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자를 많이 주는 거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뭐 여긴 뭐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지출은 저거 봐요. 1,000원 단위까지 저렇게 쓰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은 평상시에 이분은 뭐 가계부나 이런 걸 다 하신 감히 거니까. 건들 게 없어요. 연금저축만 정리하면 되겠다. 네. 만약에 지금 했던 거를 깨게 되면 작년에 세액공제 받으신 거 이거 토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납입한 건 아직 연말정산 안 받으셨잖아요. 네네. 이거 그냥 전액 인출하면 다 비과세입니다. 그 이자 붙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16.5% 올해 거는 네, 올해 납입한 거. 그럼 뭐 1월부터 7월이니까 한 6개월 넣었을 텐데 200 좀 넘죠. 뭐 그거 다 빼도 된다. 네. 그럼 비상금 일단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정하고 싶으면 5만 원 이하로 찔끔 또 5만 원 이하 늘 거면 안 하고 안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우가 못하겠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가서 김현우가 못하겠어 연금저축 안 모였네. 5만 원씩 넣으면은 뭐 11,000원 주겠네요. 네, 1년에 네. 60이잖아요. 네. 절에 안 깨요. 아. 1년에 60이 모여서 10년 모여봐야 600입니다. 네. 이자 붙어서 1,000만 원대 딱 칠게요. 10년 동안. 그래야 이 돈을 중간에 안 깨지. 지금처럼 400씩 넣죠. 3년만 지나도 1,200이고 5년 넘으면 2,000입니다. 맞아요. 이거 돈 쉽지 필요하면 않아요. 저거 깨요. 네, 쉽지 않아요. 네. 깨면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고 그게 뭐냐고. 근데 가산세도 붙나요 혹시? 16.5%를 뗐는데 네. 납입할 때는 원금의 16.5%지만 깰 때는 원금 플러스 이자의 16.5%예요. 그럼 결국은 그게 가산세죠.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요거 조금 한번 해당된다면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저축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해외 주식에 80만 원 들어가요. 해외 주식. 이분이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희귀 난수성 질환을 얻으셨다 보니까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데 예전에 중국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본 경험이 있으시대요. 소액이었지만. 네. 그래서 투자라는 건 꼭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인드 때문에 묻어놓는데 국내 주식보단 해외, 미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비상금과 뭐 대출 상환위에서 유동성 자금도 좀 마련하고 네. 그러면은 한 2년 채 안 돼가지고 1억을 모을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네. 대신 이제 이거의 전제 조건은 빚을 좀 면책을 그렇죠. 받아야 된다. 네. 부모님 빚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 그거는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가 봐도 이 정도면은 파산이 맞다 하는 사람만 파산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네. 한번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28년 정도 되면은 3억. 그래요. 훌륭하죠. 네.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30대 중후반 그 사이? 그런데 그때쯤 그러니까 결혼을 왜 안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여유가 안 될 것 같다. 여유가 안 된다. 그럼 그 여유의 기준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냐? 할 때 그래도 한 3억 정도에서 5억 사이는 있어야 그게 여유이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3억은 많은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는 진짜 저렇게 있으면 여유 있죠. 3억은 되게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여러분 3억 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대부분의 많은 지원들 있죠. 네. 뭐 청년 신혼부부 뭐 이렇게 해서 저리 뭐 대출 이런 거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럼 이쯤에 결혼해야 되겠다. 다 안 됩니다. 25년쯤엔 결혼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네. 내년쯤부터는 좀 연애를 시작을 하시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또 보니까 또 약간 좀 면책이나 아까 말한 그 파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그런 빚을 빌려준 곳들도 예. 힘들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또 어차피 못 갚을 수도 있는 분들한테 뭐 그걸 계속 이렇게 굴레를 씌워가는 그것도 또 문제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빚 때문에 네.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도 뭐 용산에서 뭐 일가족 자살하시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무슨 죄냐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요 사람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소득이나 자산을 모은다 그러면 그때 사회에 환원하면 되는 거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 된 다음에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선순환 구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저축이 필요하고요. 저축하려면 소비 통제가 필요하고 소비 통제를 하려면은 또 소득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 꼬여 있는 걸 풀어주는 방송이 저희 이제 상남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 사연 아닌데라고 생각하더라도 보다 보면은 아는 게 있다. 네. 오늘은 파산을 배웠다. 수틀리번 파산하자. 그거 아니에요. 수틀리본 파산 아닙니다. 나 인생 한 방이야. 가다가 코인 몰빵하고 아니면 파산 들어간다.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라는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틀리면 파산한다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